됐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아시는 분도 있고, 뭐, 지금 처음 보는 분도 있고, 그렇죠.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민법을 1년간 해야 됩니다. 1년간 하는데, 이름이야 이제 고 여러분 내준 그 자료에 다 있겠죠. 자, 다른 건 필요 없고,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소만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 공부를 하는 분들, 지금, 첫 번째 이제 민법인데, 그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는 대충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이제 이 민법이라는 과목이 실제로 중개사 과목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민법이 되면은 다른 과목이 저절로 돼버려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는, 뭐 11월, 12월, 1월, 2월은 뭐 1차 과정에 전념을 하고, 뭐 3월 달부터는 전체를 보니 하더라도 실제로는 7, 8월 달까지 민법 한 과목만 잡고 있어요. 민법이 안 돼가지고. 그만큼 이 중개사에서 절반이 민법이다 보시면 돼요. 똑같은 과목이라도. 여러분이 이제 저하고 민법 할 때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만 하고 가자는 거예요. 우선 예습인데, 그 예습을 하지 마세요. 실력이 없어 안 돼. 뭐 책 볼 능력이 있어야 보지. 하는 글자마다 막힐 텐데, 그 법률 용어라는 게 쉽지 않은데, 글자를 읽는다고 해서 공부는 아니니까요. 예습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자, 복습을 하십니다. 복습은 하는데, 이 복습을 지금 적어도 11월하고 12월 과정 또는 1, 2월 과정 정도는 이 복습을 굳이 책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본서를 주더라도 기본서 가지고 복습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럼 이제 복습을 뭘 가지고 하느냐면 동영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는 것보다는 듣는 데 더 집중을 해서 한번 듣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느껴보면 저한테 수업 들을 때 들으면서 이제 고개를 끄덕였다가 막상 집에 가서 보면은 오늘 내가 뭐 들었지? 그리고 같이 들으면서 적었던 게 이게 내가 무슨 의도로 적었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동영상을 들어서 다시 볼 때 그게 그 말이었네? 다시 이렇게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이제 지금 복습을 하는 것은 힘듭니다. 아직 수준이 안 돼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동영상으로 복습을 하고 기본서 가지고 복습을 하는 것은 3월달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제 1, 2월달 기본서 갖고 할 때는 아마 이제 줄을 쳐주겠죠. 그 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강의하고 줄 쳐주면은 그 부분 위주로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제 재수를 하시는 분들,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이미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기본서를 가지고 복습을 해도 돼요. 뭐 시험에 떨어진 거지 뭐 모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복습을 하든 그럼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거 하나만 주의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요거만 주의하고 지금 11월, 12월은 지금 입문서 과정이라 해서 기본서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받은 게 입문서죠. 입문서라는 게 큰 의미는 없고 여기 뭐 줄 쳐봤자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줄 친다고 해서 이걸 시험장까지 가서 볼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11월, 12월은 기초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진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진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해야 될 베이스를 깔아주는 과정이에요. 그 베이스를 깔고, 물론 이 베이스가 그렇다고 해서 쉽지도 않아요. 다만 이 베이스를 까는 과정에서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중개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중개사, 시험 과정이 적어도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시험이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30년 전에 거의 사법시험 수준이 아닌가, 이 민법이.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모르기는 마찬가지인데 시험은 수준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의 공부량은 과거보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옛날 사람들만큼 요즘 사람들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11월, 12월은 기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용어 정의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민법이 이런 것들이다. 그런 걸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밟는 거고 1, 2월 달에 기본서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별로 순서를 이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은 첫날이고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좀 많이 겪었기 때문에 첫날부터 심하게 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입문 과정 보시면 130페이지를 보시면 그 민법 총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1년 내내 민법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될 권리라는 개념, 그 권리라는 개념에 관해서 이제 제대로 조금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이 갑이라는 자가 을이라는 자하고 계약을 하나 하기를, 자, 소 한 마리를 사고 파는 계약을 하나 했다고 쳐보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을이 갑한테 미리 소값으로 500을 줘놨는데 소를 줘야 될 날짜에 갑이 소를 가지고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갑이 소를 가지고 올 날짜에 소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자, 소 한 마리 사고 파는 계약을 했는데 돈은 줬죠. 근데 소는 못 받았죠. 어떻게 할래요?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누구한테? 안 주면? 그럼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안 주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자, 갑하고 을하고 어떤 계약을 했을 때 이 갑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개인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도 국가의 힘을 빌어서, 법원의 힘을 빌어서 제3자를 통해서라도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있죠.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돈 달라고 하는 소송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내가 어떤 이익을 누리고 있다가, 내가 갑한테 소를 한 마리 받을 이익을 누리고 있다가 그 이익이 침해되면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죠. 그럼 나는 소 한 마리 받을 이익이 있었는데 갑이 약속을 깨뜨려서 그 이익을 침해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밤에 복면을 쓰고 담을 넘어서 소를 몰고 오지는 못해도 적어도 갑을 향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죠. 그럼 침해당하면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 힘을 앞으로 우리는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야, 그런 권리가 있어? 그런 권리가 있어? 이런 소리는 듣고 살았죠. 근데 사실은 권리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쓰고 살고 듣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권리라는 것은 법이 보호하는 힘, 국가가 보호하는 힘, 침해당하면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권리다, 이렇게 부른다. 그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 갑이란 자가 연탄 공장을 하나 합니다. 그래서 연탄 공장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시골에서 연탄 공장을 하기 시작하면 연탄 공장 들어서기 전후를 비교해 보면 이 마을에는 마을 사람들한테는 변화가 생겼겠죠. 그럼 우선 연탄 공장이 들어섬으로써 여기는 그 주변을 지나다닐 때마다 탄가루가 날리겠죠. 그럼 목욕비하고 세탁비가 공장 들어서기 전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느끼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조용한 우리 동네에다가 연탄 공장을 설치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래서 구청에 가서 이 연탄 공장을 우리 동네에서 내보내게, 설치 허가를 취소하게, 다른 곳으로 좀 내보내게 소송할 수 있죠. 구청에 가서 구청장한테 호소할 수 있죠. 그럼 그렇게 해서 구청장한테 갈 때는 혼자 가야 됩니까? 몰려 가야 됩니까? 네? 동네 사람들이 혼자 가야 될까요? 몰려가야 될까요? 몰려가야지. 그 몰려가서 구청장하고 협상할 대표는 말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아니요, 말 잘하는 사람 뽑으면 될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은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청장을 상대로 협상을 할 때는 사람을 떼거리로 몰고 가서 가스통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은 앞에서 가스통 들고 있고 하나는 옆에서 불 땡기고 있고 하나는 구청장한테 가서 저는 10분밖에 못 버팁니다 하면서 버티고 있고 그 밀고 땡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스통에 굴복을 한 구청장이 연탄 공장을 다른 데로 이전시키겠다라고 확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구청 앞에 홀로 마스크를 쓰고 홀로 연탄 공장 이전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누굴까요? 목욕탕 주인. 이 목욕탕 주인은 자기가 노력을 한 것도 없는데 연탄 공장이 들었음으로써 졸지에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 안 누렸다? 그럼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가 연탄 공장이 이전하게 되면 그 이익이 침해되죠. 그럼 이제 그대로 연탄 공장을 여기에 두라고 그 구청장의 지시는 잘못됐다고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 앞에 미군 부대가 옮겨가고 그 자리에
공원이 들었었다가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누리고 있다가 갑자기 공원이 사라지고 거기에다가 아파트 짓는데 그럼 나는 공원을 계속 그 자리에 존치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동안 누리고 있던 이익은 침해당해도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똑같이 어떤 약속을 하고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는 힘을 권리라고 한다면 침해당해도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반사적 이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권리는 침해당하면 법에 가서 반드시 승소가 되든 패소가 되든 한번 따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반사적 이익은 침해돼도 법에 가서 호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반사적 이익이라는 개념은 민법상의 개념은 아닌데 우리가 하는 것은 권리는 침해당하면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해도 이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좀 추상적이거든. 그런데 반사적 이익이라는 개념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 아, 권리가 이런 거겠다. 똑같이 누리고 있던 혜택을 빼앗기게 생겼는데 어떤 경우는 법에 갈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법에 갈 수 없다면 비교가 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공부라는 것은 서로 비교를 함으로써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비교를 하는 공부가 유행을 타다가 유행이 한물 갔었습니다. 올해 기출문제 나온 거 보니까 임대차와 전세권에 공통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비교하는 공부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혹시 자녀 있나요, 집에? 애들? 있죠? 학교 다니나요? 공부 잘하나요? 응? 공부 잘 못하나요? 그럼 공부 못하면 밥 안 주나요? 밥 주죠? 근데 밥 먹는 거 보면서 한 번씩 이런 생각 할 때 있죠? 밥 넘어가냐? 그 시험 그래 쳐놓고 밥은 넘어가나? 속으로 그 생각 할 때 있죠? 애 모를까요? 애도 눈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알겠지, 지도. 그럼 걔가 반에서 40명 중에서 35등 하는 걔가 부모한테 눈치밥을 안 먹고 밥을 한번 제대로 한번 먹는 방법이 뭘까요? 그 반에서 40등 하는 친구 데리고 놀러 오면 돼. 그럼 엄마가 니는 40등. 그럼 35등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돼. 공부는 서로 비교하면서 하는 거야. 돋보인다. 우리가 왜 흑인을 밤에 보면 겁나느냐? 이빨만 하얗고 눈동자만 하얗게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게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권리는 침해당하면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권리다 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예컨대 내가 화가하고 어머니 초상화를 하나 그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초상화를 하나 그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했는데 돈만 받아먹고 초상화를 안 그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강제로 그 사람의 손목을 끌고 와서 초상화를 강제로 그리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적어도 국가를 통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법의 힘을 빌어서 내 돈이라도 돌려달라고, 받은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약속을 깬 데 대한 손해배상은 적어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있겠죠. 그럼 이제 약속을 깨트린 화가를 데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침해당했다고 법에 가서 호소하려고 하니 갑은 벌써 도망가고 있고 갑의 와이프나 다른 화가, 친구인 다른 화가가 갑의 집에 와 있으면 나는 그 와이프나 다른 친구라도 데리고 법정에 갈 수 있을까요? 없나요? 그럼 나는 내하고 계약을 한 죽으나 사나 오직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상대로 법에 가서 호소해야 되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갑한테서 내가 집을 샀어. 자, 5억을 주고 집을 사서 등기를 마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날 잡아서 이사를 딱 들어가니까 아직까지 갑이 집을 안 뺐단 말이에요. 그럼 뭐하니 아직 짐도 안 빼고 짐 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집 팔았고 등기 넘겼고 잔금 받아 먹었으면 빨리 방 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빨리 집 비워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웬 노숙자가 방 좋네 하면서 들어와서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노숙자에게도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안 나가면 소송의 힘을 빌어서, 법의 힘을 빌어서 내보낼 수 있다 없다? 어른 누구하고 계약했나요? 어른 지금 계약은 갑하고 했죠. 그 계약은 갑하고 했는데
갑한테 나가라. 병이 안 나가면 병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자기하고 계약한 적 없는 지구상에서 오늘 처음 본 병에게조차 내 집에서 나가라고 주장하고 말 안 들으면 소송할 수 있죠. 그럼 똑같은 권리라도 자기하고 계약한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할 수 있고 세상 누구한테나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앞으로 여러분이 민법 공부할 때의 핵심은 가장 권리의 종류가 많겠지만 우리는 채권 물건이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물권법 14개, 채권법 10문제, 그 다음에 총칙 10문제, 특별법 6문제 이렇게 40문제를 구성합니다. 그럼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인에게 주장하는 힘입니다. 그럼 오직 한 사람에 대해서만 주장해야 되죠. 그럼 누구한테는 주장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주장할 수 없죠. 그럼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예? 누구한테는 되고 누구한테는 안 되면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그게 상대적이죠. 그래서 상대적 효력을 가진다 또는 상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물건에 대한 권리라서 이거는 내 집에서 내가 소유자임을 방해하는 누구라도 나가라고 할 수 있죠. 세상 누구에게나 나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효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크게 권리는 침해당하면 법에 가서 힘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힘을 행사하는 방향이 한 사람을 향해서 힘을 행사할 수 있느냐, 세상 누구한테나 힘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따라 물건과 채권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럼 채권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우리가 잠정적으로 채권을 만들어내는 행위니까 채권행위다 이렇게 부르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우리가 물건행위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어떤 행동을 하면 채권이 만들어지고 어떤 행동을 하면 물건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앞으로 해야 될 이행의 문제를, 자,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행위, 남기는 행위를 우리는 앞으로 채권행위라고 부르자고 약속하자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해야 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를 우리는 물건행위라고 일단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글자 볼만합니까? 글자 읽어볼만 하나요? 저를 원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평생 이렇게 잘 쓴 글자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글자를 예쁘게 써보기는 처음인 거예요. 올해 이제 이걸 써보는 거예요. 글자 좀 예쁘게 한번 써보려고. 천천히. 자,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안 남긴다를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소 한 마리 사고 파는 계약을 하든, 집 하나 사고 파는 계약을 하든, 카메라 하나 사고 파는 계약을 하든, 계약한 것으로서 이 두 사람은 서로 할 일이 끝났습니까? 앞으로 할 일이 남았습니까? 그럼 집 하나 사고 파는 계약을 하고 중도금, 잔금 주고 등기이전 해주기 위해서 앞으로 몇 번 더 만나야 되죠. 그 다음 카메라 하나 사고 파는 계약을 하고 나서는 카메라 하나 20만원, 20만원에 사라, 20만원에 사겠다. 계약하고 나면 끝난 게 아니고 카메라 건너가는 행위와 20만원 건너가는 행위가 한 번 더 남아있죠. 그럼 계약을 하게 되면 이 두 사람은 모든 일이 종결됐나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남았나요? 그럼 그것은 앞으로 뭔가를 해야 될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행위를 한 거죠. 그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약속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이 한 물건 하나 사고 파는 이 계약은 채권행위다, 물건행위다. 채권행위인 거지. 그래서 앞으로 계약은 하게 되면 항상 앞으로 뭔가를 해야 될 일을 남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은 항상 채권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법에서 계약법을 채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채권법, 계약법 같은 의미로 쓰는 이유가 항상 계약은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채권행위라면, 그럼 만약에 계약이 채권행위라면
이 채권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을에게 권리가 생긴다면 이 권리는 물거이다, 채권이다. 아까 채권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채권행위라고 했죠. 그럼 채권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권리는 채권이다, 물거이다. 채권일 수밖에 없는 거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겠지. 그럼 채권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권리가 채권이라면 을이 갑한테 소 한 마리 달라고 하는 권리도 갑한테나 주장해야지 아무한테나 주장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 갑한테 샀으면 갑한테 카메라 달라고 해야 되지 지나가는 아무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집 달라고 하는 권리, 카메라 달라고 하는 권리, 소 달라고 하는 권리는 다 채권인 거죠. 그래서 특정인한테만 주장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이 만약에 을한테 집을 팔고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방 빼고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겼죠. 그럼 이 두 사람은 이제 집 사고 파는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볼 일이 있다 없다. 그럼 여러분 과거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누군가한테서 집을 한번 사봤다면 마지막 등기 이전하고 잔금 치고 나면 그 사람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평생 볼 일 없죠. 그럼 적어도 요 이전 등기 행위라는 행위를 하고 나면 이 두 사람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없다. 그럼 이행의 문제, 앞으로 뭔가를 해야 될 문제를 남기지 않죠. 그럼 이건 물권행위다, 채권행위다. 물권행위인 거지. 그럼 물권행위를 이전 등기 행위를 하면 물권행위라고 하는데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니까, 그럼 물권행위를 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권리는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이겠지. 근데 그 물권의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제 이 집을 을이 사용할 수 있나요? 샀으니까. 남한테 빌려주고 월세 받아서 수익 낼 수 있나요? 필요 없으면 팔고 갈 수도 있나요? 그럼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 물건이 만들어졌어. 내 거니까 전부 손떼라고 주장할 수 있죠. 이렇게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 물건을 앞으로 우리가 소유권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걸 소유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내 거다, 그거 내 소유다라고 말할 때 소유권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모든 기능이 가능한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자,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마쳐야만이 물권을 가질 수 있겠죠. 보통은. 그럼 이 이전 등기행위는 앞으로 물권이다, 채권이다. 등기행위는 물권행위다, 채권행위다. 물권행위. 그럼 물권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권리는 물권일 수밖에 없다. 그게 소유권이 될지 전세권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럼 채권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권리는 채권, 물권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권리는 물권이다. 그럼 이제 이걸 머릿속에 이제 지금은 고개를 끄덕이는데 집에 가면 이거 내가 왜 저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행위라고 했죠. 이걸 머릿속에 어떻게 집어넣으면 좀 편하냐면 환성으로 집어넣으면 편해요. 여러분 지하철 타봤죠? 갈아탈 수 있죠? 그럼 중간에 갈아탈 때쯤 되면 휴대폰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휴대폰 보다가 끄야지 잘못하면 또 넘기죠? 그럼 환승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갈아타기 위해서는 내가 한 번은 멈춰야 되고 바깥 타야 되죠? 그럼 이행의 문제를 뭔가 남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이 마지막 행위, 이걸 뭐로 보면 될까요? 종점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물권행위는 종점의 개념으로 파악을 하고 채권행위는 환승의 개념으로 파악을 하면 그나마 이해하기가 좀 편하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 물권 채권의 개념. 자, 그럼 이제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럼 등기를 마치면 물권행위라고 했죠? 그럼 내가 이 아파트에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고 여기에다가 저당권, 건전한 같은 거 깔고 등기를 마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은행이 가진 나중에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이 집을 팔아서 경매를 해서라도 자기 돈 뽑아갈 수 있죠. 이 자기 돈 뽑아갈 수 있는 권리는 물권이다, 채권이다. 돈 안 갚으면 갑이 반대하든 말든가 이 집 팔아서 내 돈 찾아갈 거 아니에요. 자, 이 저당권 등기가 되면 아까 물권행위다, 채권행위다.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권리는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 그래서 저당권은 물권이란 말이에요.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소유자가 누구든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는 그 집을 경매하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든가 말았든가. 그럼 자, 진짜로 이 집이 집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럼 집주인이 바뀌어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뀔 수 있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병은 소유권자는 등기를 마쳤죠. 물건이다 채권이다. 그럼 병도 소유자로서 물건을 취득해서 세상 누구에게나 이 집은 내 집이니까 함부로 팔지 마라. 내 허락 없이. 라고 병은 주장하고 싶을 거고, 을도 물권자로서 나는 내 돈 받기 위해서는 이 집을 팔아야 되겠다. 네가 누군지는 관계없이. 이렇게 주장하겠죠. 물건은 세상 누구한테나 힘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서로 물건을 가진 자들끼리 싸움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제 그 문제를 해야지. 그럼 지금까지는 권리가 뭐지? 그 누구한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이렇게 했다면, 그럼 이제 갑이란 자도 권리 하나 가지고 을이란 자도 권리 하나 가질 때, 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이 권리 두 가지 가진 사람이, 권리를 가진 사람이 싸움을 하면 누가 그 싸움에서 승자가 되는지, 그 권리가 우열을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권리의 충돌을 보러 간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제 채권행위, 물권행위의 개념을 잡았다면, 이제 네 번째로 자, 그 권리의 우열을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 권리의 우열이, 그 첫 번째가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충돌하면,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충돌하면 언제나 제한 물건이 우선한답니다. 이게 이제 민법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자는 거예요. 그럼 아까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그 권리가 가진 기능이, 사용하는 기능이 있었나요? 물건을. 그 주택이면 주택, 카메라면 카메라. 그 물건을 사용하는 기능도 있고, 빌려줘서 수익을 내는 기능도 있고, 필요 없으면 팔아서 처분하는 기능도 갖고 있죠. 그 사용 수익 처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럼 이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이 기능은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가진 하나하나의 기능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권리의 기능을 앞으로 줄여서 권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럼 권리하고 권능의 차이는 뭐냐? 자동차와 부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의 자동차에는 여러 가지 부품 기능이 있겠죠. 핸들, 엑셀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그 권리의 기능을 줄여서 권능이라고 표현하고, 앞으로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한편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남의 집에 계약기간 2년 동안 전세금 3억을 주고 세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전세를 들어가서 등기까지 맞춰버리면, 아까 등기를 갖추면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 그럼 이렇게 등기를 갖추어버리면 계약기간 동안 얻은 남의 집이지만 이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없다? 그 집을 2년 동안은 자기 집처럼 사용하고 수익을 누릴 수 있죠. 근데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중간에 집주인이 원하지 않는데 남의 집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그럼 사용 수익은 가능한데 처분은 할 수 없죠. 그럼 아까 권리가 가진 기능이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게 기능이라고 했는데, 사용 수익은 가능한데 처분은 못하면 권리가 가진 기능이 완전하다, 제한됐다. 그래서 제한 물건이다. 그럼 전세권은 제한 물건인 거예요. 처분은 제한돼 있으니까. 사용 수익. 그럼 적어도 전세권은 사용 수익은 가능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용 수익이 가능한 제한 물건을 용익물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런 용익물건 안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앞으로 배울 거라고. 사용하고 수익만 가능한. 자, 한편 은행에 돈 빌리러 가서 저당을 잡으면 3년 동안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서 3년 동안 이제 돈 빌려 쓰고 담보로 집을 내놨습니다. 이 은행은 돈 빌리러 온 자를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으니 집을 담보로 잡았겠지. 믿을 수 있으면 그냥 빌려주지. 차용증만 가지고. 그래서 믿지를 못해서 갑이 돈을 빌리자마자 이 은행 직원이 같이 짐 싸죠.
3년 동안 돈 빌렸었으니까 3년 동안은 감시해야 되겠다고 짐 싼다 안 산다? 우리 3년 동안 돈 갚을 동안에 얘 내가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은행 직원이 따라 나서든가요? 못 봤죠? 그럼 이 저당권은 그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기능은 없는 겁니다. 은행에 대출을 하고 저당을 잡히면 집은 여전히 집주인이 사용하지 은행이 사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주어진 날짜에 돈을 안 갚으면 갑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팔아서 내 돈 찾아갈 수 있다 없다. 그럼 집주인이 반대해도 처분은 할 수 있죠. 그럼 사용수익은 가능한데 거꾸로 사용수익은 안 되는데 처분은 가능한 물건. 이걸 앞으로 우리는 담보물건이라고 한다. 그런 담보물건 안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배울 거랍니다. 자, 그런 담보물건이 저당권입니다.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가진 하나의 문제. 그럼 이런 소유권하고 제한물건이 충돌하면 싸움이 붙으면 제한물건이 우선한다고 했죠. 그럼 아까 갑이 자기 집을 근거로 해서 은행에 돈 빌리고 저당을 잡혔을 때 그 후에 이 집이 팔려서 새로운 물건자가 나온다 한들 소유권하고 제한물건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한다? 제한물건. 그래서 은행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같은 물건을 가진 자들끼리 붙으면 제한물건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소유권과 제한물건이 충돌합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이 병이 이 집을 살 때 저당이 잡힌 걸 봤다 안 봤다? 등기부 등본만 떼면 보이죠? 그럼 적어도 내가 사고자 하는 집은 내한테 집을 판 갑이 돈을 갚지를 못하면 언제든지 이 집은 경매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나요? 모르고 사나요? 감수하고 샀으니까. 그 병하고 의리부터도 의리 이긴다. 자, 그래서 하나 물어보죠. 이 소유권하고 제한물건이 충돌하면 제한물건이 우선한다. 그래서 저당 잡힌 집이 나중에 팔리더라도 은행은 걱정하지 않는다. 처음 배웠습니까? 오늘 처음 들었습니까? 살아가면서 이런 거 경험 못했나요? 해봤겠지. 자, 물어볼까요?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단 말이에요.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니까 은행에서 담보가 될 만한 집을 가져오라고 해서 집을 가져갔더만 이 집을 지금 현재 다른 담보가 되어 있는지는 검사하죠. 근데 앞으로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 계획이 있는지 묻던가요, 안 묻던가요? 은행 직원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해 주면서 이 집을 앞으로 다른 사람한테 팔 계획이 있는지, 다른 사람한테 세 줄 계획이 있는지 묻던가요, 묻지 않던가요? 왜 안 물었을까요? 앞으로 그런 사람이 생긴다 한들 소유권과 제한물건이 충돌하면 제한물건이 우선난다는 기준만 잡혀 있다면 은행은 궁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다만 이걸 법적으로 배우는 거지. 이제. 이미 은행은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나는 그 사람들 신경 쓸 필요 없이 집만 살아있으면 나는 돈 못 받으면 경매할 수 있다는 논리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자, 그럼 이제 소유권과 제한물건이 충돌하면 언제나 제한물건이 우선한다는 기본 개념 하나 잡아놨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보자. 자, 이번에는 제한물건과 제한물건이 충돌하면 그럼 똑같은 제한물건과 제한물건이 충돌하면 이때는 성립순서에 따라 우열이 결정된다. 이것도 우리한테 낯설지 않습니다. 용어만 낯설지. 자, 만약에 은행에 1번, 2번 저당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럼 1번 저당, 2번 저당이 있으면 나중에 갑이 돈을 못 갚아서 갑의 주택을 팔아서 경매를 했어. 배당이 떨어져서 빚잔치를 하게 된다면 요 1번 저당하고 2번 저당 중에서 돈을 먼저 찾아가는 자가 누굽니까?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저당권이고 똑같은 물건인데 왜 1번 저당권이 2번 저당권자보다 돈을 먼저 찾아가느냐? 그건 같은 제한물건끼리 부딪히면 성립 순서가 빠른 자가 먼저 등기된 자가 먼저 권리를 행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2번보다는 1번이 3번보다는 2번이 먼저 돈 찾아간다는 것 정도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적으로 들어보지를 못한 거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걸 가장 기본으로 해서 그럼 가배주택의 을이 대출을 1억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저당을 4월 달에 잡았는데 이 집의 병이 이미 2월 달에 전세를 들어가서 살고 있을 수도 있고 6월 달에 전세를 들어갈 수도 있죠. 똑같이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이라고 치고 그럼 나중에 돈을 못 갚아서 이 을이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10월 달에 이 집을 팔아서 경매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경락을 받은 자는 이 집에 살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집에 살로 들어오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새 살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럼 이건 내가 새로운 집주인이니까 방 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병은 방을 빼야 되나요? 안 빼야 되나요? 자, 그래서 보자는 거예요. 이건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충돌이 아니고 이거는 이 소유권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저당권 때문이죠. 저당권자가 경매에 들어왔으니까. 그럼 같은 제한물권끼리 충돌하면 성립 순서가 빠른 자가 우선한다고 했으니 자, 2월 1일 날 먼저 전세에 들어가 있었으면 저당권보다 빠르죠. 그럼 뒤늦게 경매되더라도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그럼 새로운 경락인이 병에게 방 빼라고 해도 나는 아직까지 계약기간 1년 6개월 남았으니까 살다 가야 되겠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6월 1일 날 전세를 들어갔으면 1번 저당 뒤에 있죠. 그럼 경매가 됐을 때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병은 남의 집에 전세 들어갔다가 6월 달에 자기 잘못이 아닌 집주인 잘못 때문에 잘못하면 2년 중에서 6개월밖에 살지도 못하고 쫓겨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병은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이 세입자면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다? 뭐가 억울합니까? 자, 여러분이 이 집에 들어갈 때 저당권이 있는 걸 봤다, 안 봤다? 4월 달에. 등기부등본 때문에 보였죠? 그럼 이 집은 혹시 집주인이 돈을 갚지를 못하면 쫓겨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갔다, 모르고 들어갔다? 그래서 억울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다는 내가 받을 걸 못 받았다가 억울한 게 아니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받느냐, 보지 못했느냐. 예상도 못한 손해를 봤다면 억울하겠지. 이미 예측했어야 된다. 자, 그런데 2월 1일 날 전세를 들어갔으면 전세가 오히려 빠르니까 억울할 일이 없죠. 쫓겨나지 않죠. 이때 저당권자는 억울할까요? 경락인 억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락인도 전세가 2월 1일짜리 전세가 하나 있네. 그럼 내가 이 집을 경락받아 본들 세입자가 1년 6개월 동안 더 살다 가겠다고 버티면 나 어쩔 수 없이 1년 6개월 동안은 이 집에 못 들어가네. 이 사실을 알고 경매를 받았으니까 억울할 거 없다는 거. 그럼 이렇게 자, 같은 저당권끼리 부딪히면 먼저 등기된 자가 먼저 돈 찾아간다는 건 너무 쉽고 이제 살고 있는 자와 저당권자가 부딪힐 때는 누가 먼저 되느냐에 따라 쫓겨날 수도 있고 안 쫓겨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런 정도 시험 넣어주도 않습니다. 쉽다고. 처음 공부하면 이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실제로는 쉽다고 넣어주도 않는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그럼 만약에 여기에 정이라는 자가 8월 1일 날짜로 2번 저당권이 있고 자, 병은 6월 달에 전세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이라는 자가 경매 신청을 해버리면 경매 신청을 한 저당권하고 전세권을 비교하면 2개월이 빠르죠. 근데 1번 저당권자보다는 2개월이 늦죠. 그럼 나중에 이 경매 신청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 집을 경매를 받아서 샀다면 이삿짐 들고 가서 세입자한테 방패라고 할 때 이 병이 나는 경매 신청한 저당권보다 날짜가 빠른 자니까 1년 6개월 살다 가야 되겠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여러분의 기준이 요게 이제 시험입니다. 자, 이 세입자가 건저당이나 저당권이 깔려있는 집에 들어갔을 때 예컨대 쫓겨나고 쫓겨나지 않고를 결정하는 것은 경매 신청한 자하고 순서를 따지는 겁니까? 1번하고 따지는 겁니까? 1번. 그럼 1번 저당 앞에 있으면 무조건 살아남는 것이고 1번 저당 뒤에 있으면
누가 경매를 집어였든지 간에 쫓겨난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수학 공식처럼 해야 될 첫 번째 이야기는 이거겠죠. 그럼 앞으로 이제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집주인이 돈을 못 갚아서 그 집이 경매가 됐을 때 쫓겨나고 쫓겨나지 않고를 결정하는 것은 1번 저당권자보다 앞에 있었다면 그때는 경락인이 와서 방패라고 해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 대항력이 있다는 거. 대항하는 게 바로 누군가한테 대항한다는 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 근데 만약에 1번 저당 뒤에 있다면 누가 경매 신청했든지 간에 쫓겨난다는 거죠. 이게 수학 공식처럼 하나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지금은 전세권 갖고 했지만 앞으로는 전입신고한 주택임대차가 나올 수도 있고 상가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1번 저당 앞이냐 뒤냐 가지고 공식처럼 하나 해놓자.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제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하냐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건이 우선할까요? 채권이 우선할까요? 자, 물건이 힘이 셀까요? 채권이 힘이 셀까요? 상식적으로 세상 누구한테나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게 힘이 셀까요? 특정인만 바라보는 게 힘이 셀까요? 그래서 물건이 아무래도 채권보다는 힘이 강하겠죠? 그럼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은 물건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그럼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건이 우선한다는 것을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세요. 해보자는 거예요. 갑이 자기 주택을 근거로 해서 을한테 90년에 돈을 빌려 쓰고 1억을 빌려 쓰고 90년에 저당을 잡혔습니다. 자, 갑은 자기 친구인 A한테 85년도에 돈을 5천만 원 빌려 쓰고 차용증을 하나 끊어줬다. 다른 친구인 B한테 95년도에 돈을 빌려 쓰고 5억을 빌려 쓰고 또 차용증을 하나 끊어줬다. 자, 갑이 돈을 갚지를 못해서 빚잔치가 될 때는 이 집이 최소 6억 5천 이상에는 팔려줘야 모든 빚잔치를 할 수 있죠. 6억 5천 아래로 팔리는 순간에는 누군가는 손해본다 안 본다. 그럼 나중에 배당받아서 3, 4억에 팔렸다면 제일 먼저 돈 찾아가는 순서 1순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돈을 빌려준 자는 85년에 돈을 빌려준 A입니다. 제일 많은 액수를 빌려준 자는 5억을 빌려준 B입니다. 이 주택을 팔아서 배당받아갈 때 주택에 저당 잡은 자는 을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돈을 찾아가는 자는 누굽니까? 을이라는 거예요. 그럼 차용증만 가지고 돈을 빌려준 이 채권자와 이 물건자의 싸움은 물건하고 채권이 충돌하면 물건이 우선한다고 했죠. 그건 시간에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에 관계없이 액수에 관계없이 물건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은 물건이 우선한다. 처음 듣죠? 처음 듣죠? 이 경험한 적 없나요? 왜 없을까요? 은행에 돈 빌리러 갔죠? 은행에 돈 빌리러 가니까 은행에서 이 돈 빌려주기에 앞서 이 주택의 담보가치를 평가하겠죠? 내가 얼마나 빌려줘야 돈을 떼일지 안 떼일지. 그런데 대출 받으러 온 인간을 앞에 앉혀놓고 과거에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 쓴 적이 있는지 앞으로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 쓸 계획이 있는지 묻던가요? 묻지 않던가요? 왜 안 물었을까요? 그런 자가 과거에 있었든 앞으로 그런 자가 생긴들 내가 항상 그 사람한테 우선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이 궁금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은 물건이 우선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 다만 이 물건과 채권의 충돌은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어서 자, 물건만큼 보호되는 채권이 있을 수 있고 물건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고 기본기 하나만 조금 하고 자. 자, 남의 집에 우리가 남의 집을 빌려서 세를 사는 방식이 세 가지입니다. 그건 전세. 자, 그 다음에 임대차입니다.
다만 전세는 등기가 된 전세가 있고 미등기 전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전세하고 임대차의 차이가 뭘까? 우리 살아가면서 전세 산다는 이야기도 듣고 임대차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임대차하고 전세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 네? 강의하는 스타일이 두 개인데요. 강의하는 스타일이 어떤 게 있느냐면, 앞에서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앞에서 쫙 적어 내려가고, 책 읽어 내려가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고 눈 쳐다보고 하는 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 안 하면 나도 힘 빠져요. 근데 여러분도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이 대답하면 이게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확신도 못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밖으로 토해내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보통 그게 정답일까요? 틀릴까요? 틀리지. 그럼 옆에 사람들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황당하면. 황당하면 웃죠? 그럼 이제 이 생각 들죠. 아씨, 걔네 대답해가지고. 자, 가만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틀렸던 그 지문, 옆에서 웃었던 그 지문이 기억에 오래 가요. 볼 때마다 생각나거든. 내가 괜히 그때 이야기했어.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한 거는 옆에 웃는 사람은 알고 웃었을까요? 어차피 모르고 웃었다는 거예요. 자, 임대차하고 전세의 결정적인 차이는 차임이 있느냐 없느냐. 즉, 월세 우리가 산다고 하죠. 그럼 보증금이 있든가 없든가 상관없어요. 사골세도 있으니 월세가 있어야만 임대차입니다. 그럼 전세는 목돈을 주고 들어가서 월세 없는 개념. 이게 전세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전세는 보통 여러분 이거 생각하죠? 월세보다는 아직 전세가 많으니까. 그런데 등기하고 산다, 등기 안 하고 산다. 보통은 등기 안 하고 살죠. 그래서 우리는 미등기 전세라고 하는 겁니다. 채권적 전세. 다만 앞으로 우리가 민법에서 배울 전세는 등기된 전세를 배우는 것이고, 이 미등기 전세는 임대차하고 같이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남의 집에 세를 사는 건 전세금이라는 목돈을 주고 들어가서 중간에 월세가 들어가진 않지만 등기하고 사느냐, 등기 안 하고 사느냐. 그 다음에 아예 월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보증금 3천에 월세 50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보증금 없이 월세만 50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세를 사는 방향이 이런데, 이런 임대차는 당연히 채권인 것이고, 전세는 등기가 되면 물거이고, 등기 안 되면 채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남의 집에 전세 살다가, 그럼 예컨대 남의 집에 전세를 2월 1일 날 살다가 등기 안 하고 살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갈 때는 이 집주인이 은행에 돈을 안 빌렸는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고 나니까 은행에 돈 빌렸죠? 4월 달에. 근데 나는 등기했다 안 했다? 그러면은 채권이다 물건이다. 그럼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누가 우선한다? 그럼 나는 처음에 들어갈 때 그 집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는 중간에 계약기간 중간에 쫓겨날 수 있다. 등기가 안 돼 있을 때는. 이런 게 채권인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물건과 채권의 충돌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걸 하는 거니까, 특히 중개업자는 사고 파는 거 아니면 빌려주는 거니까 요 전세나 임대차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은 물건이 우선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물건만큼 보호되는 채권도 있고 물건보다 우선하는 채권도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게 무슨 뜻인지 쉬었다가 그거 보러 가죠. 좀 쉬었다가 그거 보러 갈 겁니다.